금값이 하루 만에 10% 폭락했습니다. 은가격은 무려 30% 증발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틀거렸습니다. 전쟁이 난 게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렸을 뿐인데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시장은 공포에 질렸을까요? 아니면 환호하는 걸까요? 지금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진짜 돈 복사가 끝났다, 긴축의 시대가 온다며 공포에 떨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트럼프의 친구니까 금리를 미친 듯이 내려줄 거다라며 환호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케빈 워시는 과거에는 돈 푸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와 손잡고 금리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개인 투자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 내가 모은 코인,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금까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완벽하게 해부해 드릴 겁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우리 계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0분 만에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돈줄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주식에 집중해야 하고 금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시장에서 지레 겁먹고 던지셨다면 안타깝지만 또다시 메이저 세력에게 물량을 헌납한 개미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지금 이 순간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부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안 보면 1년 동안 번 수익 다 토해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케빈 워시가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스펙만 보면 그야말로 엄친아 그 자체입니다. 1970년생으로 젊고 잘생겼고 스탠포드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게다가 장인이 누구냐? 바로 화장품 제국 에스티로더의 상속자입니다.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인물이죠. 그는 2006년 만 35살의 나이로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가 됐습니다.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 의장을 도와서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는 2011년에 임기를 무려 9년이나 남겨두고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양적 완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확 풀리겠죠? 워시는 이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면 나중에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자산 거품만 생긴다라고 경고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시장이 그를 매파, 즉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는 무서운 사람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년 전에는 돈 풀기를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지금은 트럼프의 러브콜을 받고 금리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요? 워시의 관점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지금은 AI 시대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워시의 생각이 바뀐 핵심 근거는 바로 AI와 기술 혁신입니다. 예전 경제학 교과서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물건을 많이 사서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하지만 워시는 이제 이 공식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냐? AI 같은 기술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일을 더 빠르고 싸게 해주니까 물건값이 오히려 싸질 수 있습니다. 즉 공급 곡선의 우하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100만 원 들여서 만들던 걸 기술 덕분에 50만 원에 만들 수 있게 되니 금리를 좀 내려서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른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변화로 연준의 모델은 고장났다는 겁니다. 워시는 지금 연준이 보는 경제 지표들이 너무 낡았다고 비판합니다. 과거 데이터만 보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다는 거죠. 그는 실시간 데이터를 봐야 하고 연준이 시장의 왕처럼 굴지 말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가 연준이 너무 느려 터졌다고 욕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워시는
워시는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도 친분이 깊어 연준 재무부 협력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워시는 금리는 내리고 싶어 하지만 대차대조표는 줄이고 싶어 합니다. 대차대조표가 뭐냐? 연준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로 사들인 국채들이 잔뜩 쌓여있는 장부죠. 워시는 이게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줄인다는 건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엑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KB증권과 메리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냐?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생긴 LCR 같은 빡빡한 규제 때문에 강제로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들고 있어야 합니다. 워시가 대차대조표를 줄이려면 이 금융규제부터 풀어줘야 하는데 법을 고치고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규제는 그대로인데 연준이 채권을 팔아버리면 은행들은 현금이 말라버려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결국 워시가 의장이 되어도 규제라는 현실의 벽 때문에 급격한 긴축은 힘들 겁니다. 아마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천천히 줄여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생각보다 덜 무섭네 하고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죠. 자,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습니다. 과거엔 저승사자였지만 지금은 AI를 믿는 낙관론자로 변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계좌랑 무슨 상관이냐? 우린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시장이 워시 지명 소식에 요동친 1월 30일을 복귀해봅시다. 금과 은이 폭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워시가 과거에 돈 풀면 안 된다고 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오르는 자산인데 워시가 돈줄을 죄면 달러 가치가 지켜질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NH투자증권은 이걸 단기적인 발작이라고 봅니다. 미국 정부의 빚은 여전히 산더미입니다. 누가 의장이 되든 미국은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주춤할 순 있어도 금의 시대가 끝난 건 아닙니다. 과열에 따른 눌림목이죠. 그럼 주식은 뭘 사야 하냐? 여기서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기 금리는 내려가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워시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줄이겠다고 하죠. 연준이 갖고 있던 장기 채권을 시장에 내놓거나 더 이상 안 사주겠다는 뜻입니다.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즉 장기 금리는 오르게 되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시기에는 어떤 주식이 좋았을까요? 돈 빌리기 쉬워서 투자를 시작하고 미래 경기가 좋을 것 같아 공장을 돌립니다. 이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게 누구냐? 바로 공장을 짓고 배를 만들고 무기를 찍어내는 중후장대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기계 같은 중후장대 업종이 과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주도 예대 마진이 커져서 유리합니다. 즉 신냉전 시대 수혜인 방산, 조선, AI 시대 수혜인 반도체, 상법 개정 수혜인 은행, 증권 등 현재 시대 흐름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좋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과 은의 지금 폭락은 과도한 공포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빚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텍사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내어준 만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부채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 은이 이번 하락으로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쉼의 시간을 가진 뒤 향후 랠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엔 더 좋습니다. 워시는 AI와 생산성 혁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반도체, 발전원으로 원전 등은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워시가 밀어주는 미국 재건 테마, 즉 조선 방산, 전력 설비 기업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긴축 발작입니다. 워시가 만약 진짜로 고집을 부려서 긴축을 세게 할 경우 2013년 테이퍼 텐트럼 같은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시장은 유동성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돈줄을 죄어도 경련을 일으킬 겁니다. 둘째,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난 1월 31일 미국 텍사스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작년부터 민주당이 지역선거에서 연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트럼프가 레임덕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워시는 트럼프의 눈치를 더 보지 않고 나는 내 소신대로 하겠다며 본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힘이 빠지는 순간 워시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이라는 불확실성을 우리는 미래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깜깜이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워시는 연준이 금리 전망을 미리 알려주는 점도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는 척 한다는 거죠. 만약 그가 의장이 되어 점도표 방식을 바꾸거나 공개를 줄인다면 시장은 이제 연준의 가이드 없이 안개 속에서 운전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이게 가장 무서운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바로 소방수 파업 우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살아남은 건 위기 때마다 연준이 최종 대부자로서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준 덕분입니다. 양적 완화를 한 거죠. 그런데 워시는 이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만약 다음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워시 의장이 나는 내 원칙대로 돈 안 풉니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벨트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야말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케빈 워시 시대의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부터 5월 취임 전까지입니다. 시장은 워시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그때까지 금과 은은 숨고르기, 주식은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둘째, 취임 이후 단기 시점입니다. 워시는 트럼프의 영향력 아래에서 비둘기파에 가까울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있는 동안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설비은행 증권금융 같은 스티프닝 수혜주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간 선거 이후 중장기 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변수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힘이 빠지면 워시가 본색을 드러낼 수 있고 다음 위기 때 소방수 역할을 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수익보다 중요해집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워시라는 새로운 변수에 공포로 반응하지 마시고 시간 축별로 대응하세요. 그게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케빈 워시라는 거대한 변동성의 파도, 장담컨대 혼자서는 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대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상한선이라는 나침반을 들고 파도 위에 올라타는 소수의 승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험난한 판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불을 거머쥘 분들만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누르고 제 손을 잡으십시오. 오늘 영상을 통해 본질을 이해했다면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말이죠. 다음에도 리포트와 뉴스 수천 페이지 분석해서 딱 핵심만 공유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